라고만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박사임입니다. 물가가 좀 안정되고 있다는 생각보단 여전히 전방위적인 고물가를 체감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현재 물가 상승세가 좀 안정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한국은행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니까요. 석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특히 딸기 값이 150% 이상 올랐다고 하니까요. 이런 고물가 탓에 요즘 딸기 누리는 도둑이 기승을 부린다, 이런 뉴스도 떠오르고요. 비싸서 못 먹으니까 요즘 딸기가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농산물과 수산물, 전력, 가스, 수도, 폐기물, 서비스 등 대다수의 많은 품목들도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나마 국제유가가 내려가면서 공산품 가격이 내린 정도를 위안으로 삼아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2주 후로 다가온 설날이 또 걱정이죠. 이번 설 차례상 비용도 작년보다 약 5%가 늘어나 평균 30만 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1년 전 설 물가조사 때와 비교해보면 18개 품목이 올랐다고 합니다. 역시 가장 많이 오른 건 작황부진으로 공급이 달리는 과일 가격인데요. 대체로 모든 품목들이 전통시장 가서 구입하면 가장 저렴하지만요. 참조기는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가 설 2주 전부터 물가 안정 정책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가격 안정을 좀 기대해보고 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24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수요일 오늘 이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에는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마케팅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요즘 대출받기가 어렵다 보니 개인 간의 금전 거래가 많은데요. 이로 인한 갈등과 개인 간 금전 거래 시 주의해야 할 법률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 드릴게요. 소비자들이 일요일에도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의 의무 휴업일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일요일 대신 평일에 휴업을 할 수 있고요.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겠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여 년 동안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받아온 이 유통업체는 어디일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농원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명적 대목인데도 불구하고 한우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한우 생산자 단체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경락 가격을 놓고 말하는 건데요. 설이나 추석이 예전만큼은 대목장 노릇을 못하고 있는 거는 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는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이번 설 대목은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폭락 수준에 가깝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떨어졌길래 이 폭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지난 12일까지만 해도 축산물 공판장의 한우 전체 평균 경락 가격은 킬로그램당 17,000원대 후반을 나타냈었는데요. 네. 이후 계속 가격이 떨어져서 19일에는 14,000원대 후반까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일주일여 만에 지금 3,000원 가까이 지금 빠진 건데, 특히 설이 아직 3주가량 남은 상황인데도 가격이 빠지고 있는 것이라서 우려가 더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명절 선물로 받고 싶은 상품에서 한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그렇습니다. 시기면 수요도 늘어나는 게 통상적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예, 한우협회에 따르면은 경기 하락과 고급 미동으로 인해서 소비가 이제 줄면서 연중 할인 행사를 해도 좀처럼 소비가 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육가공 업체에 남아있는 재고도 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절에 맞춰서 출하 일정을 조정한 한우가 지금 줄줄이 이제 도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수급 문제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1월 현재까지 도축 마리수가 전년 대비 한 9% 정도 늘어났다고 하고요. 또 올해 도축 마리수도 최대치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니까 이 우려가 지금 큰 상황입니다. 네, 한우 농가들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한우 생산자 단체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이 적체를 한우 고기 소비하고 향후 공급되는 양을 수요가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폭적인 소비자 할인 지원 대책 같은 것을 지금 요구를 하면서 한우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격리 그러니까 수매까지 지금 요구를 했는데요. 추가로 사료 구매 자금 지원 확대나 각종 정부 정책 자금의 상환 기한 연장 그리고 또 금리 인하 등의 비상 대책도 시행해 줄 것을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현장에서 사실 한우 한 300마리 정도 키우고 있다고 하면은 괜찮은 규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으로는 이 규모로도 버티기 힘들 것 같다는 게 더 현장 한우 농가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쯤이면은 문 닫는 농가가 늘 것이라 이런 이야기인데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지난 9일이었습니다. 국회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인데 이 후속 조치를 마련해서 행정 요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9일에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에는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하기도 했는데요. 네. 어제 이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농장주 그리고 도축 유통상인 식품 적객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고에 관한 규정을 담은 개 사용 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이것을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내달 2일까지 행정 예고 기간인데요. 골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대상자들이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운영 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또 6개월 이내에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행 계획서라는 게 이 폐업이나 전업에 대한 계획서를 말할 것 같은데 아직 신고 기간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신고나 아니면 이행 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신고서나 이행 계획서를 내지 않으면은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법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또 이제 법상 폐업이나 전업 지원도 이행 계획서를 낸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 규정이 시행이 되고 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서와 이행 계획서 이걸 제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개 사육 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이 되면 반드시 신고서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혹시 어느 정도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건 얘기가 좀 나왔나요? 아직 이게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이 법률상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행령에 담길 내용이라는 건데 이건 법 공포 후 6개월 안에 마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신고하고 이행 계획서 같은 것을 받아서 실태 파악을 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원 규모도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이런 소식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지와 그리고 이제 농업인의 기준 등과 같은 일정 자격을 갖추고 기준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원래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를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이나 아니면은 방문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원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 같은 경우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또 사전에 안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 중에서 이 소농직불금이 조금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소농직불금 지급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농지 면적이나 영농 종사 기간 그리고 농업의 종합 소득 등을 따져서 이제 조건에 부합하는 이제 소규모 농가에게만 이게 지급이 되는 거니까 직불금을 신청하실 때 소농직불금 대상에 해당되는 비 여부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신청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부분 좀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네, 농수산 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 업.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업계의 마케팅 트렌드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의 마케팅. 저는 딱 떠오르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저만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질문을 해보면 간 때문이야라는 CM송이 가장 유명하지 않냐라고 답변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좋은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간 때문이야 이 광고는 무려 13년 전 광고거든요. 네. 그만큼 제약회사나 건강기능식품을 연구하고 판매하는 회사들의 마케팅이 특별함이 있다기보다는 자사 제품의 기능을 나열하는 식의 홍보 방식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의약품 마케팅에 제약이 많기도 하고요. 건강기능식품 역시 모든 광고 문구에 사전 표시나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못 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강기능식품 구매 고객층이 확대가 되고 영양제뿐만 아니라 제약사의 기술을 활용한 화장품도 출시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일본에서도 한 제약사에서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의 아이돌과 팬들을 광고 모델로 출연시켜서 서로의 건강을 염려하고 또 아이돌이 콘서트 준비를 위해서 건강 음료를 마시면서 관리를 하고 또 아이돌과 팬들의 건전한 팬덤 문화를 광고 소재로 사용하는 등 변화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제약회사들의 마케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오늘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 제약회사는 보수적이다 이런 선입견들이 사실 조금 있는데 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이 광고 모델에도 변화가 좀 있나요? 네, 기존의 제약회사 광고 모델은 의사나 약사와 같은 직업의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중년의 배우 중에서도 이미지가 좋은 분이거나 또 국가대표 운동선수인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서 제약회사의 자체 캐릭터를 만들어서 모델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곰 캐릭터 또 피로회복제로 유명한 이 제약회사는 유튜브에서 소비자와의 소통을 위해서 귀여운 곰 캐릭터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광고에 곰이 함께 출연을 해서 기성세대의 인기를 끌었던 회사였는데 이제 올해는 청년까지 소비층을 확대하기 위해서 동글동글한 만화 같은 캐릭터를 데뷔를 시키고 무려 이 곰 캐릭터의 데뷔 영상까지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로 이 캐릭터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영양제의 기능보다는 소비자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해서 관심을 끄는 뭐 네. 그런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건강관리에 관심이 증가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음악 페스티벌에서 이벤트 행사를 한 그런 제약회사도 있다고요? 우리가 보통 음악 페스티벌이라고 생각을 하면 부스는 음식과 음료 또 주류를 판매하는 부스가 있다라는 게 많습니다. 네, 음료나 주류 브랜드들이 1년 중에 가장 주력으로 생각하는 마케팅 행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한 제약회사에서도 똑같이 부스를 마련해서 이 페스티벌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자사의 화장품 샘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하고요. 그리고 일회용 타투를 새겨주는 행사도 했는데요. 사실 제약회사와 타투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전혀 상관없는 아이템이지만 이 페스티벌에 참가했던 관람객의 연령대나 이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템을 떠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피부 개선에 효과가 좋고 건강에 좋다 이렇게 기능 나열을 하는 뭐 팜플렛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려는 노력들일까요? 네. MZ세대가 즐기는 축제에 함께 참여하는 기업이라는 좋은 이미지 또 직접 써볼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해서 긍정적인 후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네. 또 지역 축제에 요즘 보면은 대형 조형물 만들어서 포토존으로 이용하는 경우 많은데요. 제약회사에서도 브랜드의 캐릭터를 대형 조형물로 만들어서 포토존을 만들고 기념품이나 샘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했습니다. 기존의 다른 브랜드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제약회사가 이런 것을 시도했다라는 자체가 새롭다는 반응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품을 이미지로 표현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잘 와닿을 것 같기도 하고요. 건강을 위해서 제로 음료 이런 거 드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약회사에서도 이런 제로 건강 음료들 출시하면서 재미있는 광고들 내놓고 있다고요? 네, 제로 칼로리나 제로 슈가 음료 요즘에는 어디서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약회사에서 판매하던 자양강장제나 비타민 음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로 슈가 음료라고 하면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은 제품 인 거는 확실한데 제약회사의 마케팅하는 입장에서는 큰 걸림돌이었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기존 음료도 이미 건강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로 식품들의 광고는 우리는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을 다 빼고 제로로 만들어서 이 음료는 더 건강하다라고 광고를 하면 소비자들이 기존 탄산음료보다는 더 좋으니까 제로 슈가니까 소비가 늘어나는 구조인데 건강 음료는 제로 슈가 제품이 건강하다는 광고를 해버리면 기존 음료는 건강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예전에 거는 슈가 제로가 아니거나 안 건강한 거를 왜 건강 음료라고 마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비타 음료나 오리지널 자양강장제의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 제품의 광고도 당대 아이돌들을 모델로 기용을 해서 상큼함을 강조하는 형태였는데요. 제로 음료를 만들면서는 의성어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뚜껑을 딸 때 나는 소리를 가드득이라는 의성어로 표현을 하면서 당은 뺐지만 비타민C는 가드득이라는 광고 문구를 내보냈고 이 광고 카피가 광고 대상을 작년에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비타 음료의 매출도 지키면서 출시 3개월 만에 1,000만 병이나 판매를 하면서 또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까지 얻어낸 걸 보면 사실 그냥 언급만 할 수 있었던 성분이라도 이렇게 작은 아이디어들이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이 늘어나면서 판매 경로도 다양해졌는데요. 인플루언서들이 제품을 홍보 판매하기도 하고요. 또 판매 경로가 이렇게 확대되면서 마케팅 변화 방식도 조금씩 변화가 있다고 해요. 네, 한 광고 대행사의 업종 분석 레포트를 보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구매하는 경로가 어디인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과거에는 약국이나 또 오프라인 판매점에서의 구매가 가장 많았고 그리고 TV 광고를 통한 정보 획득의 비율이 가장 높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포털 사이트, SNS 등의 온라인 채널 또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구매도 우리는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 획득의 경로는 지인, 가족을 통한 추천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를 통한 온라인 판매 역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의 마케팅은 이 특징을 모두 살립니다. 사실 인플루언서의 가장 큰 장점은 친근함이거든요. 네. 어떤 제품이든 언니처럼 또 친구처럼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서 공감대를 먼저 형성을 한 다음에 제품을 홍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도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피부 고민을 먼저 공유를 하고 세안을 완전히 마친 민낯 얼굴도 올려주고요. 네. 이렇게 나와 비슷한 고민이 있다라는 공감대를 형성을 한 다음에 비포 앤 애프터를 공개를 해서 제품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인플루언서들은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를 일상 루틴에 집어넣어서 광고를 요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 브이로그를 보면 요즘에 나는 모닝 루틴으로 뭐 물도 한 잔 마시고 영양제도 먹는다. 네. 뭐 이런 브이로그들 많이. 이 제품이 좋아요가 아니라 그냥 나의 일상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는 항상 아침마다 이 영양제를 먹고 있다라는 식으로 영상을 올리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피로가 사라졌다거나 이런 식의 홍보 문구는 숨기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광고라는 거를 늘 써야 되는 게 그 법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그 인플루언서들의 그 광고들은 조금 제약이 덜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내가 그냥 섭취했을 때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그 정도만 일반적인 문구로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이거는 간에 너무 좋고 이 성분이 너무 효능이 좋고 이런 식으로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장점을 얘기하는 경우들은 덜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신뢰가 가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내가 되게 좋아하고 팔로잉하고 있는 사람이 항상 먹는 영양제 그리고 이분이 뭐 건강이 좋아졌다거나 나는 이런 루틴으로 인해서 뭐 즐거운 삶,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만 함으로써도 광고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약회사에서도 동영상 채널 마케팅을 할 때 단순히 또 기능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키우기 위해서 무릎이 닳도록 고생한 엄마를 위해서 내가 선물을 준다라는 자녀의 이야기를 녹이면서 무릎 관절 영양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당연히 명절에 고향에 방문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또 영양제를 또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하는 이야기들을 풀어내면서 75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우리 실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게 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먹는 영양제를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AI 기반 서비스가 나왔다고요? 네,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영양제의 종류도 많아지면서 하루에 내가 어떤 영양제를 섭취하는지를 모르고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보충제가 필요 없이 하루 3끼를 잘 섭취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조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AI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영양제도 역시 나만의 맞춤형 상품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내가 40대에 음주를 자주 하고 야근을 많이 하는 남성이기 때문에 피로회복이나 간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영양제를 추천한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 내가 일어나서 영양제를 먹기 전의 상태를 디바이스에 입력을 하게 되면요. 바로 현재 컨디션에서 필요한 영양 성분을 분석하고 조합한 약이 그날의 필요 섭취량만큼 제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령이나 성별, 신체 사이즈와 같이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내가 어제 얼마나 잤는지 야근은 했는지 또 오늘의 기분은 어떤지까지 휴대폰에 입력을 하게 되면요.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해서 조합한 영양제가 정량으로 공급되는 디스펜서 형태의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게 개인 맞춤형이다 보니까 직장에서 요즘에는 복지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니까 직장에 이 디스펜서를 비치를 해놓고 직원들이 출근해서 나의 오늘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영양제를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제품까지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개인의 상태나 여러 요인을 따른 이런 추천 제품뿐 아니라 유전자까지 분석해서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도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혈액형에 이어서 MBTI 분석을 하고 성격을 규정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MZ세대들이 이런 나에 대한 분석을 하는 서비스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전자 분석 서비스까지 나왔는데요. 지난 3년간 20, 30대 젊은 층이 누적 검사한 분들이 27만 명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는 내가 유전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나 어떤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 결과를 기반으로 운동 방법이나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또 부족한 영양소를 채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들을 추천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 오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저도 한번 좀 이용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요즘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돈 빌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개인 간 돈 거래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사람끼리는 절대 돈 거래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어려운 사정 뻔히 알면서 외면하기도 참 어려운 일이죠. 오늘은 개인 간 돈 거래와 관련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 또 주의점,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좀 구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린 최지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족 간의 사이가 안 좋거나 가까운 사람들 간의 갈등이 생기면 결국 다 돈 문제다 뭐 이런 말까지 있던데 다양한 사례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돈 문제라고 하면 되게 먼 문제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일상생활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하면서 투자금이 모자라니까 좀 빌려줘. 아니면 이게 좋은 투자건이야. 그냥 그렇게 빌려주라고 얘기가 나오다가 아예 그냥 같이 할까? 동생 너도 들어와. 이 투자건에 들어와. 이렇게 단순히 하는 뭐 100만 원 빌려줘 이런 게 아니네요. 네, 부동산 투자 너도 들어와. 그렇게 같이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공유 지분으로 땅도 사고 뭐 아파트도 사실 비싸면 이제 거기서 명의신탁 문제, 네 명의로 하고 돈 대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이제 잘못되면 이게 투자냐, 대여냐 이렇게 다퉈지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네. 이거는 이제 실제 사례들이에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안싸돈들 사이에 친목 동호 차원에서 개를 해보자. 근데 개를 했는데 개주가 잠적을 했다. 그러면 이제 돈이 못 받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는 개를 같이 한 게 아니라 안싸돈한테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받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책임을 좀 져달라. 그렇죠. 이게 다 소송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 빌려간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 특히 이제 빨리 환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는 나중에 이익금이 많이 생기면 넉넉하게 줄게. 이게 투자가 되게 좋아.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분쟁이 생기는 사례는 실제 수익이 되게 많이 났다 또. 그러면 이걸 나눠줘야 되냐? 빌렸는데 이거를 빌린 돈만 갚는 게 아니라 나눠줘야 되냐? 이런 걸로 또 다툼이 생기기도 해요. 듣고 보니까 단순히 뭐 돈을 빌린다는 것보다 돈을 빌려서 투자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충분히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하네요. 네. 이게 또 가족 간뿐만 아니라 개인 간 돈 거래를 할 때는 투자냐 대여냐 이런 게 많이 다퉈지게 돼요. 네. 그래서 급전이 필요한 용도 이런 거 외에도 가계대출 이제 생활 목적으로 적은 금액인데 이걸로 문해까지 가느냐. 그냥 얼른 빌려서 쓰고 얼른 갚지 이런 거는 물론이고 아무래도 이제 대출이 쉽지 않은 시기다 보니까 대출 금리도 높고 이러니까 코인, 주식 금방 회수 가능한 자산 형태들일 경우에는 얼른 빌려서 빨리 하고 갚아야지 이런 경우도 많고 또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땅한 투자처도 찾기 어려운데 뭐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쉽게 마음이 가고 투자해서 금방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래서 빌려주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정말 이게 뭐 빌려준 건지 그냥 준 건지 투자를 한 건지 뭐 이런 거를 문서로 써두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정서상 문서라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문서를 당연히 써야 되는 모르는 사람들 간에는 당연히 써야 될 걸 조금 아는 사이만 돼도 어떤 계약서를 들이밀면 나를 못 믿어? 기분이 언짢은 거죠. 기분이 언짢을까 봐 요구해야 되는 쪽에서 망설이게 되죠.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
문서를 써달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문서를 쓰자고 하는 거는 어딘가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인데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되게 무슨 장사하는 사람처럼 된 건가? 이런 생각에 요구를 하기도 쉽지 않고 실제 동업계약서 같은 것도 많이 안 써서 문제되시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써야 돼요. 계약서를. 왜냐하면 둘 간의 계약 성립을 증명하는 거는 둘이 구두 계약도 계약이니까 계약 성립은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안 써도. 그런데 투자나 이런 게 꼭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채권자들도 많아요.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10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10명한테 다 갚을 돈이 없어요. 5명한테밖에 못 갚아요. 그러면은 빌려준 돈만큼 안분 나눠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걸 압류경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채무 변제 순서가 다퉈지거나 액수가 다퉈지거나 하면은 또 다른 사람한테 나도 빌려준 거 맞아라고 증명을 하기 위해 제3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계약서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이슈도 물론이고요. 세금 이슈는 이제 뭐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계약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게 증여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세금. 그래서 이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증명, 그다음에 세금 이슈 이런 것 때문에 꼭 써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류가 없다고 계약 효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구두 계약도 법정 문서 마찬가지로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그 뉘앙스의 문제가 있잖아요. 돈 좀 어디다 넣어줘 이렇게 했는데 그 넣어줘가 빌려준 거야? 아니 그냥 넣어준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구두로 하는 게 어려운 거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상황들인데 뭐 동생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어딘가 투자해서 어느 날 보니 영원이 됐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슬픈 경우죠. 영원이 되면 영원입니다. 투자와 대여의 차이죠. 근데 이거는 아까 여쭤보신 게 빌려줬는데 어딘가에 투자했다. 근데 어딘가에 투자했는데 이제 이게 투자한 게 여기다 같이 너도 투자하는 거야 이렇게 됐으면 투자죠. 그럼 영원 맞죠. 이게 투자와 대여의 차이 문제예요. 근데 너가 어디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나한테 돈을 빌려간 거잖아. 이렇게 되면 이건 대여예요. 그러면 영원이 돼도 동생은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나는 빌린 거니까. 그래서 투자는 손익 발생에 대한 책임이 투자자한테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돈 준 사람한테 귀속되는 거죠. 못 받는 거죠. 대여는 실패해도 그 돈 빌려간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갚아야 되는 거죠. 이거 명확히 좀 아셔서 다들 기억하시고 이런 일이 생긴다면 꼭 이걸 문서화 하셔야 되겠네요. 사기 사건에서 그러니까 투자를 다 주장하는 이유죠. 나는 투자니까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게 빌려준 게 아니라 돈을 그냥 준 게 되면 또 이 세금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 개인 간 돈 거래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가 있나요? 이제 이건 이렇게 되죠. 돈을 빌려줬는데 무이자로 변제기 정함도 없고 서류도 없고 돈만 줬다. 이게 도대체 그냥 준 거랑 뭐가 다른가요? 그러면 이제 부부간에는 6억, 직계비속 5천만 원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넘어선 거에는 증여세도 부과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무이자 자체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무이자로 빌려줬다고? 그럼 너는 상속증여세법상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증여규정 말이 어려운데 결론은 법정 이자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상증세법상. 그게 4.6% 연 4.6%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략 너가 연간 세금 액수 1,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는 괜찮지만 거기다가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뭐 근데 1,000만 원도 넘어 이자를 계산해 봤더니 너가 빌려준 돈이 2억도 넘어. 그런데 거기서 연 4.6% 계산을 했더니 대략 920만 원이거든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더 많이 빌려줬어. 4억을 빌려줬어. 그럼 2천 정도 되는데 그럼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소득세 면제해줘도 다른 1,000만 원 나머지 거에 대한 이자가 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이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무이자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여기 그리고 또 빌려주고 나면 아까 얘기했듯이 소득세 신고해야 되잖아요. 원천징수. 그리고 또 이거 이자 소득이 또 얼마가 넘으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챙겨야 될 부분이 많으세요. 돈을 빌려줬을 때는. 근데 이런 경우인데 문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게 이자 뭐 약정을 안 했다.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자 약정을 안 해도 변제기가 지나면 민법상 연 5%는 법정이자니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쓰고 주기로 했다. 내년 3월이 지났어요. 그럼 3월 지날 때부터는 이자를 약정 안 했어도 연 5%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나의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세금을 안 내거나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애당초 돈을 빌릴 때 문서를 작성하는 게 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가족들이나 지인 간에 잘 안 쓰는 게 결국 문제겠죠. 네. 근데 사실은 변호사가 꼭 멀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요즘은 인터넷에도 많이 상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 비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럴 수 있겠지요. 근데 네. 그걸 아끼지 말고 좀 하시면 이거는 뭐 중요한 얘기니까요. 네. 그리고 양식이 많이 있어서 본인들도 쓰실 수가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걸 그냥 혼자 쓰라고 하면 난 너한테 얼마 줬다 이렇게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 효력이 이상하죠, 그게. 그럼 정확한 사실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어떤 것들 들어가야 될까요? 자, 당사자 누가 누구한테 네. 주소, 주민번호까지 써야 돼요. 네. 그리고 대출금 얼마를 빌려줬냐. 네. 그다음에 이자율 몇 %냐. 연 몇 %. 연 써야 돼요, 또 이게. 네. 월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변제기는 언제 갚기로 했느냐. 네. 그다음에 연대보증. 누가 연대보증한 사람 있느냐. 네. 아니면은 근저당을 언제까지 설정하기로 한다든지. 네. 저당권. 그다음에 작성 날짜는 언제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네. 이게 이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차용증을 이렇게 치면 양식을 이게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은 차용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까 찾아보니까 차용증이 없어졌어요. 네. 근데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아니어도요. 네. 차용증은 다양하게 찾을 수가 있으세요. 쉽게 그렇군요. 무료로도. 네. 그럼 이런 양식을 갖추지 않고 대충 적으면 이게 차용증이 효력이 없는 건가요? 대충 적어도 효력이 있죠. 근데 그 해석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네. 이거 이자율을 제대로 안 썼다든지 이런 거 해석의 문제고 변제기는 언제까지로 이해할 것이냐 이런 거의 문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게 있어요. 문서를 쓰고 나서 아마 공증받는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공증도 있고 사서증서 인증도 있어요. 네. 공증은 뭐냐면 그 차용증을 적어서 공증 사무실에 가서 공증이란 두 글자를 말하고 공증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공증 받은 서류 자체로 나중에 다른 소송이 필요 없이 즉시 경매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집행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네. 다 이렇게 빌려준 거 차용증을 썼어도 나중에 돈을 안 갚으면 소송을 해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죠. 네. 그런데 공증은 소송할 필요 없이 집행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서증 보통 많이들 얘기하시는 공증은 실제로는 공증이 아니라 사서증서 인증이에요. 네. 뭐냐면 문서를 쓰고 나서 거기에 도장도 네 거 맞니? 네가 여기 말한 내용대로 적어 있는 게 맞니? 그게 입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네. 입증을 위해서 사서증서 인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가족끼리라도 돈 거래를 할 때 뭐 법적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있죠. 민사소송도 당연히 많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제3자 얘기도 드렸어요. 네. 제3자가 대신해서 나는 그냥 안 받고 말래 해도 내가 나한테 돈을 빌려준 또 다른 사람이 너 거기 받을 거 있잖아. 내가 대신이라도 소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형태도 있어요. 그걸 대위 소송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민사소송 당연히 많고 형사고소도 사실 하죠. 형사고소도 변제 의사 처음부터 네가 그 투자권 이상한 줄 알았네. 네. 변제 의사 능력 없이 빌려가가지고 안 갚는다. 이건 네. 사기죄잖아요. 고소를 많이 하죠. 그리고 네가 그 위험한 광산 투자에다가 하는 줄 알았으면 내가 돈을 빌려줬겠어? 이런 용도를 네. 잘못 말했다. 이런 것도 사기죄고요. 네. 근데 이제 친족 간에는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어가지고 무조건 다 성립하는 게 아니라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호주 가족, 배우자 이런 네. 어떤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 면제라고 해서 네. 제가 돼도 형을 받진 않고 네. 기타 친족은 고소를 해야만 되고 친고죄 이런 게 있긴 해요. 네. 그런데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안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더 차용증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차용증이 있다면 간편하게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걸 해서 네. 2주 안에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준다면 혹시 뗄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증거물들을 챙기고 어떤 점을 또 주의해야 될까요? 뭐니 해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차용증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네. 더 나아가서는 사서증서 인증, 더 나아가서는 공증까지 받으면 더 좋겠다. 왜냐하면 그거 도장도 내 거 도장 맞냐 이렇게 다퉈지는 경우까지 있어요. 네. 돈을 갚을 때 이자는 통상 어떻게 매기나요? 이자는 보통 법정이자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 5% 하고요. 네. 그다음에 많이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이자제한법상 현재 최고 이자가 연 20%예요. 네. 그래서 연 20% 미만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례 보셨을 텐데 이렇게 뭐 돈 문제로 갈등이 불거졌을 때 가장 잘 풀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좀 조언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게 아니다. 아, 네. 차용증 작성은 매정한 게 아니라 분쟁을 막는 지름길이다. 네. 제3자하고의 분쟁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무엇보다 차용증입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인 간 돈 거래에 관련해서 법률적인 좋은 점 들어봤습니다. 법무법인 린 최지수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대형마트였습니다. 7620님 정답 대형마트 눈길 운전 조심하세요. 3570님 대형마트 직장인이나 저는 휴업이 불편했는데 좋네요. 전통시장 쪽은 영향이 있으려나요? 2664님 정답 대형마트입니다. 마트 직원분들도 가족이 있고 같이 휴일에 쉬는 게 당연히 좋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휴일에 마트에 가야 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2869님 전 재래시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여기 갈 일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할인 행사 전단지는 열심히 보고 가끔 이용합니다 하셨어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도 한파 대비 단단히 하시고요. 눈이 내린 지역은 빙판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사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